눈 영양 하면은 보통 루테인, 지아잔틴 이야기하시잖아요. 눈 건강의 중요한 대표적인 성분으로 눈의 주요 부위인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눈을 지켜주는 고마운 성분들이 루테인, 지아잔틴,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해서 황반 손상도 예방해주고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 밀도가 떨어지고 자연 합성이 되지 않아서 시기를 통해서 꼭 섭취해 주어야 되는데, 시금치나 브로콜리 등 이러한 녹황색 채소와 달걀, 노른자에 두 가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루테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데쳐 드시는 게 좋고, 브로콜리는 항암작용과 관련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리 전에 미리 썰어서 5분 정도 실온에 두시면 좋다고 해요. 달걀 또한 시야가 뿌옇다면 바로 이것을 드세요. 눈 건강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저녁에 불빛이 번져 보이는 일이 잦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사소한 증상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눈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매일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매일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40대 이후부터는 눈의 자연스러운 노화도 시작되고,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나 눈질환, 심한 경우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눈을 돌보고 있을까요? 하루를 돌아봐도 눈을 쉬게 하거나 눈 건강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눈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눈 건강은 왜 나빠지는 걸까요? 모든 신체 부위가 그렇듯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노화가 되고 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전에는 불이 꺼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눈을 사용할 일도 많이 없었지만 요즘은 24시간 밝은 불이 켜져 있고 컴퓨터, 핸드폰, TV 등 눈이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강의나 많은 일상 활동들이 온라인으로도 전환되고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했었는데, 게다가 영화관, 공연장, 대면 여가 시설들도 폐쇄됐잖아요. 이용에 제한이 생기고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도 급증했고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소비 방식 자체가 또 변해서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전자기기 사용 시간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에서 편리함은 높여주는데 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안구 건조증, 블루라이트 노출 증가로 인해서 눈 건강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눈물충은 눈을 보호하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해 주는데,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안구 표면은 눈물층으로 덮이고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서 건조함도 예방해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먼지나 작은 입자의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역할까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눈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볼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5회에서 8회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눈 깜빡이면 분당 15회에서 20회 정도 된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눈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눈 근육이 이완할 수 없기 때문에 피로가 축적이 되죠. 안구 건조증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해요. 피로감이 상승해서 두통이나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부심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물감이나 가려움 같은 게 심할 경우에는 각막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죠.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나 집중해서 작업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자기기의 사용뿐 아니라 수면 장애로 인해서 눈의 피로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눈 건강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눈은 입력장치 역할을 하고 뇌는 이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뇌도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를 들어 눈의 피로나 시력 저하가 지속이 되면 뇌는 계속 어려운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뇌의 피로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모든 기관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할 경우 눈이 회복되지 않거나 피로가 계속 쌓여서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저하가 발생될 수도 있죠.
눈은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눈물 생산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눈이 자주 뻑뻑해지고 불편감도 느끼고 충혈되거나 각막이 손상돼서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우리 눈의 눈물막의 재생에도 중요하고 눈의 염증과 감염도 줄여주기도 해요. 수면 부족이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눈의 염증이나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주시는 게 좋고 밝은 불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해하고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무심코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눈 건강도 나빠지기도 해요.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간지러울 때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비거나 다들 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지만 눈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 중 하나예요.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력하고 세균의 침투 가능성이에요. 눈을 비빌 때 눈 표면인 각막에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손톱이 닿으면 각막을 긁을 수 있는 위험도 생겨요. 이런 손상은 생각보다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눈은 외부 자극에도 매우 민감해서 작은 상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과 이물질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세균이 눈에 침투하면 결막염, 감염성 질환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만지게 되면 세균이 눈에 자연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눈을 비비는 습관은 단순히 눈 표면의 손상뿐 아니라 심각한 염증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가져다 줄 수 있어서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지신다면 손보다는 인공 눈물이나 식염수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흡연과 자외선 또한 눈의 노화와 질병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유발돼요. 이 산화 스트레스는 눈의 노화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손상시키는 데 큰 역할도 하는데 황반은 눈의 망막 중앙부에 위치한 영역으로 선명하게 정확한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예요. 이 부위가 손상이 되면 대표적인 실명질환으로 황반병선에도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흐릿하게 보이겠죠. 글씨를 읽거나 얼굴을 인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금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어요. 자외선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외선은 눈 표면뿐만 아니라 깊숙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질환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외선이 수정체에 축적이 돼서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눈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볕 아래 오래 있으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나 양산 등으로 눈을 보호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 말고도 눈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이죠. 그 중에서도 인삼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인삼은 예로부터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촉진, 다양한 건강 효능을 검증받아서 굉장히 많은 사랑도 받고 있는데 인삼을 드시게 되면 눈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감염이나 염증도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눈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눈이 피로해지고 시력 저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인삼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섭취 방법은 워낙에 다양하지만 날이 추워지니 인삼 차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흡수율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인삼 한 뿌리야 두 뿌리에 물 1리터를 넣어주시고 약재의 독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추와 생강, 소량 넣고 끓이기만 하면 건강차가 완성되죠. 눈 영양 하면은 보통 루테인, 지아잔틴 이야기하시잖아요. 눈 건강에 중요한 대표적인 성분으로 눈의 주요 부위인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눈을 지켜주는 고마운 성분들이 루테인, 지아잔틴,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해서 황반 손상도 예방해주고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 밀도가 떨어지고 자연 합성이 되지 않아서 시기를 통해서 꼭 섭취해 주어야 되는데 시금치나 브로콜리 등 이러한 녹황색 채소와 달걀, 노른자에 두 가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루테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데쳐 드시는 게 좋고 브로콜리는 항암작용과 관련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리 전에 미리 썰어서 5분 정도 실온에 두시면 좋다고 해요.
달걀 또한 흡수율을 위해 굽거나 찌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안토시아닌과 오메가3도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빌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파랗고 붉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시신경이나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큰 효과가 있고, 눈에 유해한 자외선이나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빛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줘서 야간 시력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눈은 건조하면 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오메가3가 눈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눈의 표면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어서 건조해지지 않게 눈물이 잘 분비되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혈관의 염증도 제거해줄 수가 있고, 안구염, 결막염, 알레르기성 눈 염증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러한 안구 건조증 목적으로는 오메가3를 드시려면 최소한 600ml 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거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자연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를 생활화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E, C는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알려져 있죠. 눈의 세포와 조직도 보호하고 황반변성과 백내장, 망막 손상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한다고도 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눈의 혈관 건강과 면역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비타민 E는 노화로 인한 시력 전환을 늦추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C는 오렌지, 키위, 자몽, 신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함유가 돼 있고, 비타민 E는 호두, 자, 땅콩,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혹시 당근이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때문인데요.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식물성 색소 중에 하나예요. 주로 주황색이나 노란색 또는 붉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는데, 과도한 빛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거나 자극이 된 경우에 베타카로틴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주면 도움도 되고,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기름에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실 경우에는 올리브유를 곁들인다면 생으로 드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겠죠. 베타카로틴은 열에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소화를 생각하신다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강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l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비슷한 비전이라고도 뭐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이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 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은 팽이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활성산소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에 포함된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면역력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는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연구에 따르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팽이버섯, 가격도 부담 없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아주 친숙한 버섯인데요. 저는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끓일 때 꼭 이 팽이버섯과 두부를 넣어 먹는데, 각종 탕이나 찌개에 꼭 들어가 한국인들의 식탁에 단골 손님인 팽이버섯이 알고 보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가득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특히 중년과 노년을 위한 아주 유익한 식재료라고 하는데,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팽이버섯의 효능과 또 잘못 섭취했을 때 해가 되는데, 이에 대해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팽이버섯은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팽이버섯에서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팽이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팽이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인데, 이 성분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대식세포와 T세포 등 면역 시스템의 핵심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이런 성분 때문에 팽이버섯은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항염증 작용과 함께 면역세포가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돕기 때문에 자주 감기 걸리거나 피로가 쌓여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중년이나 노년층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팽이버섯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예요. 팽이버섯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팽이버섯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줘요. 팽이버섯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성분의 효과로 인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혈압 조절과 고혈압도 예방할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팽이버섯에 풍부하게 포함된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이때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팽이버섯을 섭취하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의 위험률도 낮아지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항암 효과예요. 팽이버섯이 다른 버섯에 비해 향이 적어서 뭔가 영양소도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팽이버섯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그리고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은 팽이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활성산소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면역력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는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피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팽이버섯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팽이버섯은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한데, 팽이버섯에는 비타민 D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또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피부의 세포가 재생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도 촉진을 시키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은 피부의 노화 방지와 피부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특히 팽이버섯에 포함된 에르고티오네인은 피부 노화의 원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노화가 시작되는 중년 이후에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 팽이버섯을 섭취하면 이러한 피부 노화도 예방할 수 있으니 피부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팽이버섯을 꼭 섭취해 주셔야겠죠.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체중 감량 효과예요. 다이어트 식단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100g 기준으로 약 35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 등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고마운 식품이에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로 팽이버섯은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한 음식인데, 뿐만 아니라 팽이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베타글루칸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서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주고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팽이버섯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는 식품이 양배추의 약 2.4배, 고구마의 약 1.7배의 식이섬유를 이 팽이버섯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팽이버섯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의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과식을 방지하고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장이 건강하면 음식이 효과적으로 소화되고 흡수가 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때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배출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고 지방 분해와 혈당 조절까지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매우 유용한 식품이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팽이버섯,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몸에 좋은 팽이버섯은 여러 가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건강에 도움되는데, 같이 섭취하면 몸에 2배 이상 도움이 되는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팽이버섯과 환상의 궁합 첫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도 함유되고 있는데, 팽이버섯과 함께 이 시금치를 먹으면 시금치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고 팽이버섯이 함유하고 있는 에르고티오네인,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E나 C,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과 결합을 해요. 우리 몸에 염증을 줄이고 염증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러한 조합으로 드시게
드시게 되면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궁합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팽이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또 칼로리도 낮고, 그래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되는 걸로 유명하죠. 팽이버섯 또한 체중 감량에 좋은 식품인데 팽이버섯과 닭가슴살을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은 궁합이라는 거.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는데 닭가슴살에 포함된 이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 성장이나 조직을 복구하고 우리 몸의 다양한 생체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이 두 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팽이버섯의 면역력 강화 효능과 닭가슴살의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우리 체력을 증진시키고 근육량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이 팽이버섯에 항산화 성분이 닭가슴살의 지방 연소를 돕는 역할도 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더욱더 풍부해진 식감과 더불어 포만감과 영양소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닭가슴살을 드실 때 팽이버섯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메뉴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몸에 좋은 팽이버섯,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팽이버섯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알려드리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팽이버섯 섭취 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 팽이버섯은 절대 생으로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2020년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무려 4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는데 팽이버섯을 먹고 사망했다니 충격적이죠. 이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17개 주에서 36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그중 4명이 숨졌으며 그중 임신부 6명이 감염 증세를 일으켜서 2명이 유산됐다고 해요. 이에 대해 국내 식약처는 한국에서는 팽이버섯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가열에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이 샐러드 생으로 먹는 문화 때문에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요.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은 일반적으로 설사나 구토나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특히 임신한 여성, 노인,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 균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증상과 합병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리스테리아균은 70도 이상에서 3에서 1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되는데 그래서 팽이버섯을 섭취할 때는 꼭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점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팽이버섯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우 드물게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팽이버섯의 버섯 단백질 성분은 사람에 따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버섯 알레르기는 피부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 아나필락시스, 즉 이 알레르기 쇼크와 같은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죠. 혹시 다른 버섯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이라면 팽이버섯을 섭취하기 전에 꼭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한 뒤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사항 세 번째는 과도한 섭취로 인한 소화불량 증상이에요. 혹시 팽이버섯이 많이 들어간 국이나 찌개를 많이 드신 뒤에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씩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하고 팽창하는 특성이 있어요.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거나 섬유질이 장을 지나가면서 발효돼서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자는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한 장에서의 이 수분 흡수에 영향을 줘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장이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배탈이나 속쓰림 이런 분들은 팽이버섯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팽이버섯을 적정량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섭취 후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섭취를 멈추고 소화 기능을 돕는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